태민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는 그녀를 향해 걸어왔고 고급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사랑, 그는 그녀 바로 앞에 멈춰 서서 몸을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멸로 가득했다. 순진하게 굴지 마, 서연, 내 위치는 너도 잘 알잖아. 넌 재미있는 여자였어. 인정하지. 하지만 거기까지야. 우리 관계는 우리 가족이 한성그룹 회장 딸과의 약혼을 발표한 날 끝났어.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에 바늘처럼 밝혔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며 한때 그녀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던,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다. 못 믿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함께 가정을 꾸리자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든 아니든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한가? 태미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셔츠 소매를 바로잡았다. 현실은 내가 곧 결혼한다는 거야. 청아의 입지를 굳건히 할 비즈니스 결혼, 동맹이지. 이런 시점에 혼외자가 나타나는 건 재앙이야. 알겠어? 모든 걸 망쳐놓을 거라고. 망쳐놓는 건 당신의 야망이겠죠.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고통이 가득했다. 제 인생은요? 우리 아이의 인생은요? 당신 길에 방해가 된다고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건가요? 나한테 목소리 높이지 마. 태미는 으르렁거렸고 마침내 그의 침착한 표정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난 내게 쉬운 선택지를 줬어. 두둑한 보상금. 넌 감사하며 조용히 사라졌어야 했어.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제 아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서연의 뺨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잔인할 수 있어도 저는 못해요. 당신이 있든 없든 전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녀의 단호한 선언은 화약통에 불을 붙인 것과 같았다. 태민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무서운 위험이 그를 감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손을 들어 올렸고 마치 그녀의 뺨을 때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멈칫했고 더 사악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이 아이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낳기만 하면 이 집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똑똑히 들어, 윤서연. 넌 계산을 잘못했어. 그는 텅 빈 로비를 둘러보다가 위층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대리석 계단에서 시선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차갑고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네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지 않다면, 그는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했다. 내가 도와주지.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고 직감적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했다. 당신 뭘 하려는 거예요? 태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힘은 너무 강해서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계단 아래쪽으로 거칠게 끌고 갔다. 이거 놔요. 강태민 씨, 미쳤어요? 놓으라고요. 서연은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광기와 잔인함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장악했다. 지금 그에게 서연과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즉시 제거해야 할 악성 종양이었다. 계단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멈췄다. 서연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강하게 밀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의 마지막 말이 차갑고 무정하게 허공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서연의 세상은 뒤집혔다.
그녀는 끔찍한 무중력 상태를 느꼈고 곧이어 등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찢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굴러 떨어졌다. 단단한 대리석 계단에 부딪힐 때마다 창자를 애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의 머리가 강하게 부딪혔고 그 소리는 정적 속에서 소름 끼치게 울렸다. 아랫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덮치기 직전 그녀는 계단 꼭대기에서 점차 흐릿해지는 강태민의 무표정한 얼굴을 간신히 보았고 이내 어둠이 그녀를 삼켰다. 그녀는 계단 아래 부러진 자세로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몸 아래에서 선홍색 피가 흘러나와 새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며 끔찍한 대조를 이루었다. 계단 꼭대기에서 강태민은 숨을 약간 헐떡였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평온했다. 그는 한때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의 움직이지 않는 몸과 점점 넓어지는 피숭덩이를 내려다보았지만 후회나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다. 단지 처리해야 할 번거로운 일에 대한 짜증뿐이었다. 그는 태연하게 주머니에서 값비싼 스마트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훑어 이름을 찾은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본가로 즉시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좀 생겼어.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서연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의 서재를 향해 단호하게 걸어갔다. 마치 방금 두 생명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귀찮은 벌레 한 마리를 밟아 죽인 것처럼 그의 발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며 윤서연의 가냘프고 희미한 숨소리를 덮어버렸다. 정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생명조차도 그에게는 자신의 권력과 미래에 비하면 한 푼의 가치도 없었다. 의식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돌아왔다. 윤서연은 눈을 뜨려 했었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며 특히 머리와 아랫배에서 시작된 둔탁한 통증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들어온 것은 익숙하지 않은 낡은 천장이었다. 화려했던 강씨 저택에 조각된 천장이 아니었다. 이곳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정신이 드세요? 낯선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었다. 중년의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긴. 서연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병원이에요. 며칠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병원. 그 단어가 서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차가운 눈빛, 그의 잔인한 말, 그리고 계단에서 자신을 밀치던 그 순간의 끔찍한 감각까지. 아이,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복부를 관통하는 극심한 고통에 그녀는 신음하며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다. 간호사가 황급히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진정하세요, 산모님. 움직이시면 안 돼요. 내 아이는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아이는 무사한 거죠? 간호사는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산모님은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아이는 조사내야만 했습니다. 5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5개월. 너무나도 작고 약한 생명.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물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휠체어에 의지한 서연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벽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처음 보았다. 인큐베이터 안 수많은 튜브와 기계에 둘러싸인 아기는 어른의 손바닥만한 크기였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작은 가슴은 힘겹게 오르락내리락하며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연은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울었다.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태민에 대한 증오가 뼈에 사무쳤다. 그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 했다.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아들을 보러 갔다. 아들은 기적처럼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담당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찾아왔다. 산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기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급성 용혈성 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수혈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수혈이요? 그럼 빨리. 문제는 의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기의 혈액형이 AB형 RH라는 겁니다. 극히 드문 혈액형이라 병원에 비축된 혈액이 없습니다. 전국 혈액원에 긴급 요청을 해두었지만 언제 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망이 서연을 덮쳤다. 신은 어째서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계속해서 내리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몸서리쳤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아들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서연은 인큐베이터 옆을 떠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기도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아까 그 의사가 흥분된 얼굴로 들어왔다. 찾았습니다. 혈액을 찾았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사를 쳐다보았다. 정말인가요? 네. 기적적으로 조건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가 바로 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국가 혈액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분인데 연락했더니 바로 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희망의 빛이 서연의 눈에 차올랐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의사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 고마운 분은 누구신가요? 제가 꼭 만나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무심코 대답했다. 네, 성함이 강태민 씨입니다. 청하건설의 강태민 상무님이시더군요. 사회지도층 인사가 이렇게 솔선수범해 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순간 서연의 주변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강태민,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했던 남자, 그녀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린 악마.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 운명의 장난은 이보다 더 잔인할 수 없었다. 한편 청하건설 본사 상무실에서 강태민은 불쾌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헌혈 요청이라고? 내가 왜? 지금 바쁜 사람한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도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며칠 전에 사고를 떠올렸다. 김 실장이 처리를 잘했을 거라고 믿었다. 윤서연은 아마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AB형, RH 혈액형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 말을 멈춘 태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자신의 혈액형. 그는 자신의 것이 얼마나 희귀한지 잘 알고 있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환자가 누구요? 수화기 너머의 대답을 듣는 순간 태민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30분 후 변호사와 김 실장을 대동한 강태민이 병원 복도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작고
낡은 병원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의사가 달려 나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태미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아이는 어디 있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의사는 그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안내했다. 유리벽 너머 인큐베이터 안에서 위태롭게 숨쉬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본 순간 태미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상무님의 혈액형과 아기의 혈액형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말 천운입니다. 지금 바로 헌혈을. 웃기지 마시오. 태민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이건 무슨 속임수지? 돈을 노리고 버리는 더러운 연극인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의사는 당황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휠체어를 탄 윤서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핏기가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멈추고 강태민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속임수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저 아이가 누구 때문에 저기 누워 있는데? 태민은 서연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네가 꾸민 짓이겠지. 어디서 이상한 아이를 데려와 내 아이인 척하는 거겠지. 혈액형이 같은 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의 뻔뻔한 부정의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는 더 이상 애원도 눈물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남자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평판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속아 모든 것을 바쳤던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미였다. 서연은 인큐베이터 안에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강태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좋아, 강태민.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그럼 증명해 줄게. 과학이, 그리고 법이 저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온 세상에 똑똑히 증명해 줄 테니까.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청하건설그룹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만호 회장은 아들 강태민을 앞에 세워두고 묵직한 침묵으로 그를 짓눌렀다. 그는 아들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예측 불가능한 눈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놈. 마침내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을 녹일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일 처리를 이따위로밖에 못하나? 고작 여자 하나, 갓 태어난 핏덩이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릴 뻔했다. 네가 저지른 실수를 수습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인력이 들어갔는지 알기나 해? 강태민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한 기세는 이 노예한 포식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강 회장은 손에 든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 여자와 아이는 살려둬선 안 됐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병원 쪽은 정리했다. 원장은 거액의 돈을 받고 입을 닫았고 눈치 빠른 의사놈은 지방 분원으로 발령냈다. 진료 기록도 전산 오류로 수정해뒀지.
이제 그 아이의 혈액형은 평범한 A형일 뿐이다. 그의 말은 마치 체스판 위에 말을 옮기는 것처럼 간단하고 명료했다. 사람의 목숨과 진실이 그의 손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조작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그 여자다. 강 회장은 도시의 불빛을 등지고 서서 말했다.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아주 멀리 조용히 보내버려라. 돈으로 해결하든 다른 방법을 쓰든 이번에는 실수 없이 처리해. 내 말 알아들었나? 네, 아버지. 태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굴욕감이 섞여 있었다. 권력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윤서연의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원장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던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윤서연 씨, 원장은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지난번 혈액형 검사는 저희 측의 전산 오류였습니다. 재검사 결과 아드님의 혈액형은 A형으로 나왔습니다. RHAB형이라니 그런 희귀 혈액형일 리가 없지요.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연은 눈앞의 서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위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강태민과 같은 혈액형이라고. 윤서연 씨, 원장이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니 오늘 중으로 퇴원 수속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실을 오래 차지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청아그룹의 힘이 이곳까지 미친 것이다. 그녀를 돕던 간호사는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고 아들의 상태를 걱정해주던 젊은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직 미숙아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녀는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을 주시하는 불길한 시선을 느꼈다. 병원 입구 맞은편에 세워진 검은 세단,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남자들. 그들은 강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추격은 집요하게 이어졌다. 서연이 허름한 모텔의 방을 잡으면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검은 세단이 나타났다. 그녀는 밤낮으로 아들을 안고 도망 다녀야 했다. 갓 태어난 아들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힘겹게 울었고 그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며칠간의 도피 생활 끝에 서연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랐다. 돈은 거의 다 떨어졌고 아들의 분유를 살 돈조차 빠듯했다. 이대로는 안 됐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혼자서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조민준. 대학 시절 동기였다. 그는 가장 똑똑하거나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의 고지식할 정도의 정직함과 강직함을 기억했다. 졸업 후 그는 대형 로펌 대신 변두리의 작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낡은 버스를 타고 조민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은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었다. 조민준 법률사무소라고 쓰인 낡은 간판을 보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작은 사무실의 변호사가 과연 청아그룹을 상대로 싸워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연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를 보고 조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기억 속 윤서연은 언제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겁에 질린 채
창백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민준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조민주는 서연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자 마침내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태민과의 관계, 임신, 그리고 계단에서의 끔찍했던 사건과 병원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지금 자신을 쫓는 검은 그림자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민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변호사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경고등을 켰다. 상대는 청아그룹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 바위 앞에서 스스로 깨지는 것과 다름없는 싸움이었다. 서연아, 민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건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거야. 청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끼고 있어. 증거는 모두 조작되거나 사라졌을 테고, 증인들은 돈으로 매수되거나 협박당했을 거야. 승산이 거의 없어. 그의 망설임은 비겁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이 싸움에 뛰어드는 순간 자신의 변호사 인생은 끝장날 수도 있었다. 서연의 눈에 깃들었던 희망의 빛이 희미해졌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부탁이야, 민준아.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널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라도 알려줘. 조민주는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의 심장은 정의감에 불타올랐지만 머리는 위험을 경고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다. 조민준 변호사, 문 좀 여시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위협적인 목소리에 서연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다. 조민주는 서연과 아기를 급히 안쪽 탕비실로 숨겼다. 그리고 결심한 듯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무슨 일이시죠? 민준이 침착하게 물었다. 당신 사무실에 웬 여자가 들어가는 걸 봤는데 남자가 사무실 안을 훑어보며 말했다.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변호사 양반. 괜히 정의로운 척하다가 밥줄 끊기는 수가 있어. 이건 충고입니다. 남자는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돈이 든 두툼한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던졌다. 이건 위로금이고 못 본 걸로 해. 조민주는 책상 위의 돈 봉투와 남자들의 오만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다. 그의 망설임은 분노로 변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로서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부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남자들을 돌려보낸 후 조민주는 탕비실 문을 열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서연을 보며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싸우자, 서연아. 그는 책상 위에 돈 봉투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승산이 거의 없다는 거 알아. 저들은 괴물이고 우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외면할 순 없지. 내가 돕겠어. 저 오만한 놈들한테 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자.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작고 허름한 법률사무소 안에서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2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고 있었다. 조민준의 작은 사무실은 전쟁 지휘본부로 변해 있었다.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탁자와 바닥에는 법률 서적과 서류 더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에는
서연의 아들, 은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책상 위 서류로 옮겼다. 그녀의 눈은 며칠 밤을 샌 탓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다. 아무리 봐도 직접적인 소송은 무리야. 조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다. 병원 기록은 조작됐고 증인은 없어. 지금 우리가 가진 건 강태민의 아이라는 내 증언뿐이야. 법정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야. 오히려 저쪽에서 무고죄로 역공을 들어올 가능성이 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저들이 우리를 찾아내서 모든 걸 덮어버릴 때까지 숨어만 있어야 할까? 아니.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면 공격이 안 된다면 측면을 노려야지. 저 거대한 성벽에 균열을 내야 해. 예상치 못한 곳을 공격해서 놈들을 흔들고 당황하게 만들어서 실수를 유발하는 거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균열. 서연은 민준의 말을 되뇌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생각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의 끝없는 오만함과 자만심이었다. 그리고 그 자만심이 가장 크게 투영된 대상. 그것은 바로 엘리시안 가든.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엘리시안 가든? 청하건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진행 중인 그 최고급 주상복합단지? 맞아.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건 강태민이 직접 총괄하는 프로젝트야. 아버지에게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고 차기 회장 자리를 굳히기 위한 발판이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 나한테도 몇 번이나 자랑했었고, 그녀는 조경 설계 전문가였다. 그녀의 분야였다. 강태민은 그녀의 전문성을 사랑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겼지만, 이제 그것이 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될 것이었다. 그날부터 서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엘리시안 가든에 공개된 설계도면,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지질 조사 자료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녀는 작은 사무실 한쪽에서 밤낮으로 컴퓨터에 매달렸다. 커피와 모성애, 그리고 복수심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연료였다. 전문가의 눈으로 본 엘리시안 가든의 설계는 허점투성이었다. 일반인이나 부패한 공무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서연의 눈은 피할 수 없었다. 찾았어. 며칠 후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것 봐, 민준아. 단지 뒤편의 절개지 보강공사. 안전 기준에 한참 미달이야. 비용을 줄이려고 값싼 공법을 썼어. 여름철 장마가 오면 산사태 위험이 아주 높아. 그녀의 손가락은 계속해서 움직였다. 그리고 여기 단지 내 중앙공원의 조경수. 설계도에는 친환경 고급 수종을 쓴다고 되어 있지만 자재 목록을 대조해보니 실제로는 값싼 중국산 수입 수종이야. 일부는 유독성 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에 말이야. 이건 명백한 사기 분양이고 환경법 위반이야. 그녀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설계 결함과 규정 위반 사항들을 찾아냈다. 그것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입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희생시켜 원가를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청하건설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조민주는 서연이 정리한 자료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정확한 데이터와 법규 위반 조항까지 명시된 반박 불가능한 팩트였다. 이걸 어떻게 터뜨릴까? 민준이 물었다. 주요 언론사들은 전부 청하의 손아귀에 있을 거야.
기사를 내보내도 금방 묻히겠지. 작지만 끈질긴 곳을 찾아야 해. 서연이 말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는 인터넷 독립 언론사 같은 곳. 두 사람은 익명의 제보자 신분으로 한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언론사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 설계 도면과 법규를 조목조목 비교 분석한 자료, 예상되는 위험을 시뮬레이션한 데이터까지 첨부했다. 그것은 한편의 완벽한 고발장이었다. 며칠 후 마침내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수천억 원짜리 청와건설, 엘리시안 가든, 설계 결함 투성이, 안전 불감증인가, 의도된 사기인가.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대형 포털의 메인을 장식하지는 못했지만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환경단체, 건축 전문가 포럼 등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기사의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청와건설 측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는 상투적인 변명조차 내놓기 어려웠다. 파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청와건설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 엘리시안 가든의 분양 계약을 앞두고 있던 잠재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여론의 압박을 느낀 국토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의 사무실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강태민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누가 이따위로 설계를 했어? 그리고 이걸 승인한 놈들은 또 누구야? 임원들은 그의 분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 회장으로부터 걸려온 질책 전화에 그의 이성은 거의 마비 상태였다. 그의 경영 능력이 처음으로 심각한 도마 위에 올랐다.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당장 알아내. 경쟁사 놈들 짓인가? 아니면 내부 배신자인가? 누구든 찾아내서 내 앞에 끌고 와.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단 한순간도 그 정보의 출처가 윤서연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윤서연은 그저 버려진 후 돈이나 요구하며 징징댈 나약하고 감정적인 여자일 뿐이었다. 이런 날카롭고 전문적인 공격을 계획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날 밤 조민준의 사무실. 서연과 민준은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엘리시안 가든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승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첫 번째 승리였다. 서연은 잠든 아들 은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에 조용하고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인의 갑옷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님을 증명했다. 이제 그녀는 복수를 위한 칼을 든 무서운 상대였다. 엘리시안 가든 스캔들은 강태민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겼다.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계속해서 살아남아 다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강만호 회장의 지시 아래 청와그룹의 대외 협력팀은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은 해당 언론사에 광고비 명목의 거액을 제시하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고 통하지 않자 세무조사와 같은 교묘한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결국 자금난에 시달리던 작은 언론사는 버티지 못하고 기사를 내렸다. 표면적으로 사태는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 성가신 모기 한 마리가 윙윙거린 정도로 치부했다. 제보자의 정체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지만 어차피 이제 와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은 아들처럼 낙관적이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간
정글 같은 재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이번 공격이 단순한 경쟁사의 견제가 아님을 직감했다. 공격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마치 청하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는 듯했다. 그 제보자 반드시 찾아내. 강 회장은 김 실장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돈을 얼마를 쓰든 상관없어. 그림자라도 밟아서 내 앞에 데려와. 이빨 빠진 개는 두 번 다시 주인을 물 수 없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 줘야지. 청하그룹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벌인 거친 움직임들은 조민준과 윤서연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다. 조민준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청하그룹의 자금 흐름을 조용히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것 봐, 서연아. 민준이 낡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청하그룹이 그 언론사를 압박할 때 오성기획이라는 홍보대 행사를 중간에 끼웠어. 그런데 이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야. 자금 세탁이나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재벌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지. 오성기획. 서연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녀는 과거 강태민과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의 한 조각을 찾아냈다. 기억나. 태민 씨가 한 번 술에 취해서 말한 적이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자기 뒤처리를 해주는 해결사가 있다고. 아주 유능해서 어떤 문제든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자랑했었어. 그 해결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오성기획이었어. 조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 해결사 이름이나 인상착의를 기억해? 아니, 이름은 못 들었어. 그냥 백상무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 청하의 정식 임원은 아니지만 아버지인 강 회장이 특별히 신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백상무. 그것은 결정적인 단서였다. 조민주는 법조계 데이터베이스와 기업 관련 정보를 샅샅이 뒤져 마침내 백상무의 정체에 근접했다. 그의 본명은 백동훈. 전직 안기부 출신으로 퇴직 후 재벌들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여러 건의 의문스러운 사건들과 연루되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법의 심판을 받은 적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백동훈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던 조민주는 마침내 끔찍한 진실의 조각과 마주쳤다. 세상에, 민주는 모니터를 보며 탄식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왜 그래, 민준아. 불안한 예감에 서연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민준이 가리킨 것은 2년 전의 낡은 신문 기사였다. 청하건설 여직원 자택에서 투신 자살. 유서 발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비관. 기사는 간단했다. 청하건설 기획팀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직원 김미영 씨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했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게 왜? 서연이 물었다. 이 사건의 담당 형사가 얼마 뒤 갑자기 사직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어. 그리고 김미영 씨의 유가족은 청하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위로금을 받고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지. 이 모든 합의를 주도한 게 바로 백동훈이야.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기사에 첨부된 김미영 씨의 작은 흑백 사진을 보았다. 앳되고 총명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는 거야? 단순한 자살이 아니지.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완벽하게 조작되고 은폐된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강태민이 아이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부정했던 이유, 그가 친자 확인 소송을 병적으로 두려워했던 이유, 단순히 정략 결혼 때문만이 아니었다. 김미영.
그녀 역시 강태민의 또 다른 희생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녀에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혹은 강태민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면,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끔찍한 가설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강태민은 김미영을 죽이거나 혹은 죽음으로 내몰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완벽하게 은폐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 윤서연의 아이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희귀 혈액형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유전적 증거를 가지고, 만약 친자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강태민의 DNA가 공식적으로 등록된다면 과거 김미영 사건을 재조사할 경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 혹은 김미영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면 그 아이와의 관계까지도 밝혀질 수 있었다. 은우의 존재는 단순히 그의 발목을 잡는 스캔들이 아니라 과거의 살인 사건을 들춰낼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잔인하게 서연을 계단에서 밀어버렸던 것이다. 아이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기에 아이와 엄마를 한꺼번에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악마, 서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그 괴물의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재물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잠든 아들, 은우를 바라보았다.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은 이제 더 이상 그녀만의 아들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또 다른 여인의 한을 풀어줄 진실을 향한 마지막 열쇠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그것은 괴물의 손에 짓밟힌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향한 싸움이 되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중심 6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모두 모인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청아그룹의 미래가 걸린 날이었다. 중동 국부펀드와 함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체결하는 역사적인 조인식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정재계 고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청아그룹의 성공을 축하했다. 단상 위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강만호 회장과 강태민 상무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모든 스캔들은 덮어졌고 방해물들은 제거되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장밋빛 미래를 보았다. 그는 곧 청아그룹의 회장이 될 것이고 세상은 그의 발 아래에 놓일 터였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성공의 찬 연설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볼룸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당황한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 그리고 잠시 후 단상 뒤편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청아그룹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 있어야 할 그곳에 낯선 영상이 나타났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것은 포대기에 쌓여 평화롭게 잠든 아기의 얼굴이었다. 맑고 깨끗한 피부, 오뚝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닫힌 입술은 누군가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 속 아기와 단상 위에 당황한 채 서 있는 강태민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어서 화면은 전환되었고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의 윤서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배경은 조민준의 낡은 사무실이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저는 한때 강태민 상무를 사랑했고 그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볼룸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다. 그녀는
강태민의 낙태 요구와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그날의 끔찍한 사건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기 대신 진실을 고하는 자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강태민 상무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에 공식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나타났다. 선명한 붉은 글씨로 쓰인 문구가 모든 사람의 눈에 밝혔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부, 후, 강태민, 자, 지, 윤은우.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거짓말. 저건 조작이야. 당장 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강만호 회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상황을 통제하려던 순간 영상은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다. 화면은 다시 바뀌었고 2년 전 사망한 여직원 김미영의 생전 사진이 나타났다. 그녀의 맑은 미소가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장내에는 불길한 침묵이 흘렀다. 윤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강태민 상무가 자신의 아이를 그토록 잔인하게 부정해야만 했던 이유는 단순히 저와 제 아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화면에 조민준 변호사가 등장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김미영 씨의 죽음에 얽힌 의혹들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백동훈의 개입, 거액의 합의금, 담당 형사의 갑작스러운 해외 이민,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그것은 김미영 씨가 죽기 직전 절친한 친구에게 보냈던 음성 메시지였다. 나 임신했어. 태민 씨 아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무서운 말을 해. 내가 자기 앞길을 막는다고. 나 너무 무서워. 절망에 찬 김미영 씨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녀의 유서이자 강태민을 향한 고발장이었다. 마침내 볼룸의 조명이 다시 켜졌다. 장내는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은 단상으로 몰려들며 질문을 퍼부었다.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사실입니까? 해외 투자자들은 충격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다. 모두 닥쳐. 강만호 회장이 괴물처럼 포효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권력을 휘두르려 했다. 이 자리에 있는 놈들 전부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하지만 그의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볼룸의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직진했다. 강태민 씨 살인교사 및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태민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궁지에 몰린 그는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까짓 것들 전부 다 묻어버릴 수 있어. 아버지, 아버지. 그는 발버둥치며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절규했다. 하지만 강만호 회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의 철옹성이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같은 시각 작은 사무실에서 윤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냈다는 고요하고 서글픈 해방감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들 은우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결국 도착했다. 그녀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이제 그녀와 아들 앞에는 과거의 악몽이 없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청아그룹 게이트는 몇 달에 걸친 재판 끝에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강태민은 살인교사, 상해치사, 증거인멸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던 그의 오만한 얼굴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강만호 회장 역시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노회한 황제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초라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의 그림자 같았던 해결사 백동훈도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과거 범죄 행각까지 모두 드러나며 그 역시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청아그룹은 오너 일가의 몰락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여러 계열사로 분할 매각되었고 청아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기업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다.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후 조민주는 윤서연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청아그룹의 자산을 정리하는 법정관리인단이 보낸 공식 합의서였다. 서연아, 이걸 봐. 민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네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과 은우의 양육비를 합친 금액이야. 네가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될 천문학적인 액수야. 서연은 합의서에 적힌 0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든 액수를 잠시 바라보았다. 강씨 부자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섞인 돈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돈은 받지 않겠어. 뭐라고? 민준이 놀라서 되물었다. 이건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야, 서연아. 내 권리는 정의를 되찾는 거였어. 돈이 아니었어. 서연은 단호했다. 물론 은우를 위한 양육비는 필요해. 법적으로 정해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은우 이름으로 신탁을 설정해줘. 하지만 그 이상의 돈, 특히 저들의 피 묻은 돈으로 내 인생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녀의 선택은 확고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부자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랐을 뿐이다. 조민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가 알던 그리고 존경하던 윤서연다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 윤서연은 작은 조경 설계 사무소를 열었다. 사무소의 이름은 은우정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위한 화려한 프로젝트를 맡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재능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향했다. 낙후된 동네의 작은 공원, 장애 아동들을 위한 놀이터, 암 환자들을 위한 병원의 치유 정원.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휴식을 주는 공간을 만드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서연은 자신이 설계한 한 시민공원의 개장식에 참석했다. 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행복한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엄마, 4살이 된 은우가 아장아장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3년 전 인큐베이터 안에서 위태롭게 숨쉬던 작은 아이는 이제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나 있었다. 우리 은우 재미있었어요? 서연이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며 물었다. 응, 나비 봤어. 노란 나비. 은우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었네. 2 사람. 조민준이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인권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과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과 은우의 곁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들은 이제 연인이나 동료가 아닌 그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진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공원, 정말 멋지다. 민준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이 만든 공간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힘이 있어. 엘리시안 가든 같은 가짜 천국과는 비교도 안 되지. 서연은 미소 지었다. 여긴 진짜 천국이니까. 그녀는 공원을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부모들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제잘거리는 아들, 은우의 손을 꼭 잡았다.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창조라는 것을, 증오의 대상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은우가 잠시 그녀의 품에서 벗어나 잔디밭 위를 다시 뛰어갔다. 아이는 신나게 달리다가 그만 발이 걸려 넘어졌다. 서연은 잠시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치고 씩씩하게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나비를 향해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아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지난 시간을 보았다. 그녀 역시 끔찍하게 넘어졌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단단한 땅 위에 두 발로 서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그녀의 세상에 마침내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다. 서연은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 점의 구름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처럼 맑고 평화로웠다. 강씨 가문의 저택 로비는 윤서연의 발밑에 깔린 대리석처럼 차가웠다. 작은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그녀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몰아내지 못했다. 벽에 걸린 고가의 예술 작품부터 정교하게 배치된 골동품에 이르기까지 이곳의 모든 것은 숨막히는 호화로움과 권력을 뿜어냈다. 하지만 지금 서연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불확실한 미래 속에 가두는 금박을 입힌 감옥에 불과했다. 그녀의 앞에는 강태민이 마호가니 테이블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는 주름 하나 없는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한때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던 청아건설 그룹 후계자의 잘생기고 세련된 외모는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모든 선에서 오만함과 잔인함이 묻어났다. 이미 말했잖아. 태민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밋밋했다. 처리해. 얼마를 원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수입차, 아니면 해외에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 가격을 말해봐, 윤서연. 서연은 목이 메어왔다. 가격을요? 그녀는 속삭이며 얇은 옷 아래로 선명하게 드러난 배를 가리듯 무의식적으로 치맛자락을 꽉 쥐었다. 태민 씨,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예요.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고요.